자, 오늘 영상에서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형용사는 품사의 하나죠. 품사가 뭐였죠?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었어요. 그죠? 혹시 모르시는 분은 5강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라는 건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형용사는 그 품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형용사를 공부할 때는 형용사의 기능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형용사는 형용사의 정의와 형용사의 기능이 일치해요. 자, 형용사의 기능은 뭘까?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자, 우리 형용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 말을 가장 많이 쓰죠. 틀린 말은 아닌데 살짝 수정만 해볼게요. 정확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요. 자,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명사만 수식한다. 형용사는 다른 애들하고 안 놀아요. 오직 명사하고만 놀아요. 명사만 수식합니다. 자, 꽃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꽃인지 꾸며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을 우린 형용사라고 한다고요. 꾸며준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식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용어니까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앞에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넣어서 어떤 꽃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쁜 꽃, 시든 꽃, 비싼 꽃,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저때 예쁜, 시든, 비싼 저 단어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즉 수식하는 품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렇게 명사를 바로 앞에서 꾸미는, 수식하는 방법을 직접 수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형용사의 한정용법이라고도 불러요. 한정용법이라는 말을 몰라도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수업 시간이나 책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한정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꽃! 이렇게 명사를 쓰면 전 세계의 모든 꽃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꽃. 그런데 시든 꽃, 이렇게 형용사를 앞에 붙이면 그 수많은 꽃을 다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시든 꽃 이렇게 범위를 한정했어요. 모든 꽃 중에서도 시든 꽃이라고 그 한계 포함 범위를 정했다.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형용사의 직접 수식, 한정용법 같은 용어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영어 수업을 들으실 때 또는 영어책을 공부하실 때 통용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편하십니다. 자, 어쨌든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하는 놈이다. 우린 이렇게 형용사의 기능을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저 형용사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뭔가 또 추가한다고 하면 일단 좀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저 설명,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일종의 숨겨진 보검, 버려진 보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또 하나의 결론. 그럼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누구다? 오직 형용사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고 활용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더 한 번 짚지 않아서 생기는 참사가 너무 많이 생겨요. 자, 다시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 그럼 거꾸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형용사. 자, 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을까요? Never. 절대로 없어요. 자, 동사가 명사를 꾸민다? 안 돼요. 문장이 명사를 꾸민다?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명사를 꾸며야 하는구나, 수식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형용사가 와야겠구나, 오직 형용사만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형용사가 아닌 다른 놈들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구나, 그건 오직 형용사의 몫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주저없이.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오직 형용사만이 명사를 꾸밀 수 있다. 이걸 놓치는 바람에 관계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분사가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영어에는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얘들은 뭔가 어구가 길어지는 걸 싫어해요. 주어가 길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목적 보호가 나와야 돼. 목적 보호가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적어가 막 길어. 이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형용사, 얘가 길어지는 것도 싫어해요. 귀찮은 거지. 자, 그거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기니까. 우리도 귀찮은 일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자, 그래서 긴 어구를 뒤로 보내려는 습성이 있어요. 가급적 그렇게 쓰려는 습성이 있기도 하고, 자, 특히 형용사에서는 긴 어구는 반드시 뒤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길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영어 원어민들에게 몇 단어 이상이 길게 느껴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알아야 어떤 놈이 긴 놈인지 알고 이 긴 놈을 뒤로 보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영어에서의 긴 어구의 기준은 2단어예요. 2단어 이상인 놈들은 귀찮다.
뒤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과 다른 어순이 하나 생기죠. 자,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한 단어면 괜찮아요. 우리말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요. Pretty flowers, 예쁜 꽃 이렇게 해요. 우리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말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쉽게 쓰고 해석하고 부담이 없어요. 정원에 있는 꽃. 근데 우린 이렇게 쓰잖아요. 명사 꽃 앞에서 직접 꾸며주니까 직접수식 또는 한정용법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우리말은 이렇게 형용사 부분이 길어져도 무조건 앞에서만 수식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저 형용사 부분이 길어지면 몇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면 그쵸? 2단어 이상으로 길어지면 명사 뒤로 가서 꾸며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추방이에요. 2단어 이상이야? 야, 뒤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있는 꽃,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flowers in the gard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은 형용사가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앞에서 꾸며. 예쁜 꽃. 네가 가져온 꽃, 네가 가져와서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시들어버리는 바람에 나를 슬프게 했던 꽃. 이렇게 보세요. 전부 앞에 위치해서 꽃이 어떤 꽃이냐, 즉 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영어에서는 예쁜 꽃, 이거는 형용사가 한 단어니까 한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쓰고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2단어부터는 영어에서 명사 뒤로 가서 꾸미기 시작해요. 이렇게 길어진 어구가 뒤로 가서 꾸미는 바람에 어순이 우리말과 달라져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심지어는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괴로우니까 영어를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그 큰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이해 못해서 영어를 포기하더라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 즉 후위 수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말은 저렇게 안 쓰니까 우리말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고 또 다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1강에서 뭐라고 했나요? 한국 사람들에게 사실 어순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나요? 자, 내가 작년에 잃어버렸던 가방. 이 말이 야, 너 그거 기억나? 그 가방? 내가 작년에 잃어버렸던.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문장을 보고 이 부분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지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명사 뒤에서 꾸미는 방식을 보고 굉장히 거부감도 들고 좀 짜증도 나고 진짜 얘들은 뭔 말을 이따구로 하냐? 아니 정원에 있는 꽃이지 꽃 정원에 있는 이게 뭐야 도대체 말을 왜 이따구로 해 하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불편하니까. 게다가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어렵다 이렇게 계속 영어 선생님들이 집요하게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뒤집힌 어순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말은 어순이 뒤집혀도 소통이 가능하네?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영어의 어순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부분은 앞에 명사를 꾸미는 놈이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놈이 앞에 명사를 꾸미는 놈인지 어떻게 아냐? 니는 영어 선생이니까 알지? 나는 모른다? 지금 이 생각하시죠? 앞에 명사를 꾸미세요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못 보시거나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예를 들어서 명사 뒤에 후가 나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자, 저부터 후부터는 이 뒤는 형용사랍니다. 근데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미는 놈이랍니다. 이런 신호예요.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문장을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린 이 관계대명사의 근본적인 기능, 이걸 외면하고 선행사니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 마니 이런 부수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의 존재 이유,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근데 나는요 2단어 이상이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놈이랍니다. 이런 신호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호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운전하실 때 파란 신호등 켜지면 이제 가시면 되죠? 그거 쉬워요. 근데 그것만큼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중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는 놈이다. 자, 근데 이 원칙에서 거꾸로 해보면 뭐가 나와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놈은 오직 형용사뿐이다. 이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형용사 부분이 2단어 이상으로 길어져 버리면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하니까 이걸 또 후위 수식. 후, 뒤에서, 위, 위치에서 수식,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후위 수식은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위 수식하는 형용사가 저는 후위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라고 보내는 명확한 신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용사의 직접 수식, 그 중에 전위 수식은 우리말과 어순이 같아서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후위 수식만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다음 우리말을 한번 관찰해 보실 거예요. 나는 읽다 책을 가지고 있다. 문장이 뭔가 이상하죠? 어디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읽다. 이 부분이 이상해요. 자, 그럼 맞게 고쳐볼까요? 한국어인데 이걸 못 고치면 안 되는데 고치실 수 있죠? 자, 고쳐보세요. 자, 어떻게? 정답은 나는 읽을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치면 가장 자연스럽겠죠?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자, 이걸로 할게요. 그럼 읽다라는 말이 왜 읽을이란 단어로 변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몰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꼭 이유를 알아야 되냐? 예, 꼭 아셔야 돼요. 저 문장에서 읽다는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야 해요. 지금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쵸? 오직 형용사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하는데 읽다는 동사거든요. 자, 동사가 명사 꾸밀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명사 꾸미는 건 오직 형용사라니까. 그래서 저 문장에서 읽다 책, 이게 되게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읽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형용사 형태로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형용사 형태로 바꿔야죠. 그래서 읽다가 읽을 책, 이렇게 읽을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명사 책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우리말에서도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만 가능해요. 영어하고 똑같아요. 동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동사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야 한다. 이것도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눈으로 우리말 부분을 확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책에서 좋은, 이거는 형용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의 뿌리가 좋다인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시면 형용사거든요. 근데 읽을 책에서 읽을의 뿌리는 읽다예요. 읽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읽을은 원래 태생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원래는 동사인 놈이 슬쩍 형용사 탈을 뒤집어 쓴 거예요. 동사였던 놈이 형용사가 되려고 탈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모자나 두건, 가면 같은 걸 쓰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관이에요. 관. 그래서 썼다, 관. 형용사의 탈을, 형. 그래서 우리가 읽을 이 단어를 우리 문법에서는 관형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4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셨죠. 그게 관혼상제예요. 요즘 애들은 이 말 처음 들어보는 애들 많아요. 관혼상제. 사람들이 저기서 3가지는 잘 알아요. 혼, 혼인, 결혼, 상, 초상, 장례, 제사예요.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맨 앞에 관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관은 뭔가를 쓴다 그랬죠? 자, 예전에 성인식을 마치면 저는 이제부터 성인입니다 라는 표시로 모자를 바꿔서 썼다고 해요. 성인용 모자로. 그래서 관하면 성인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이라는 말은 모자나 탈을 쓰다. 그래서 관형사라는 말은 관, 썼다, 형용사의 탈을, 이런 얘기예요. 형용사가 아닌데 탈을 써서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형사라고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불러요. 제가 또 우리 국어 문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관형사가 우리말에만 있을까요? 영어에도 관형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형사, 동사가 형용사의 탈을 뒤집어 쓴 거. 이게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다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는 도대체 왜 이따위야,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나쁜 사람 할 때 나쁜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나쁘다가 사전을 보시면 형용사거든요. 국어사전이요. 가는 사람 할 때 가는의 품사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을 꾸미지만 얘는 관형사예요. 왜냐? 가는, 이 단어의 뿌리가 가다,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다라는 동사가 가는이란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형용사인 척 바뀌었다. 형용사의 탈을 썼다. 그래서 관형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읽을 책, 이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read, 책은 book이니까 read book, 읽을 책. 우리는 이걸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이러면 읽을 책이란 말이 만들어지나요? 자,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죠?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읽을 책, 책은 책인데 읽을 책, 이렇게. 근데 문제는 read가 동사라는 게 문제예요. 자, 동사는 명사를 꾸며요, 못 꾸며요? 못 꾸미지. 명사 꾸미는 건 오직 형용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냅둬야 해요? 아니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그쵸? 바꿔야 돼요. 그럼 영어에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to만 붙이면 돼요. 쉽죠? 그러면 to read a book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또 영어에서 두 단어 이상 뭉친 형용사 어디로 가요? 영어는 두 단어 이상 길어서 싫어한다니까. 그쵸? 명사 뒤로 짜줘야 돼요. 그래서 to read 얘가 a book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book to re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할 뭐뭐 하는 뜻에 가진 형용사로 바뀐다고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다고 to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한국어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관형사. 그럼 저렇게 to 붙은 것도 관형사라고 부르면 되는데 영어에서 관형사라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동사 앞에 to를 붙였으니까 to 부정사.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를 꾸민다고? 그거 형용사가 하는 일인데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형용사의 일을 하는구나. 그럼 우린 이걸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부를까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뭐죠? 당연히 형용사적용법이죠. 앞에 명사 꾸미고 있어.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어. 근데 to read 두 단어네?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뭉쳤어. 근데 문장은 아냐? 그럼 우린 이걸 뭐라 불렀어요? 까먹었어도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자, 우린 이걸 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명사를 꾸미네? 형용사처럼 형용사 역할 하네? 그럼 무슨 구? 당연히 형용사 구 이렇게도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왜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뒤에서 꾸미고 자빠졌어요? 두 단어 이상 길어서 쫓겨났다고. 넌 너무 말이 많아, 길어, 시끄러 하고 쫓겨났다고. 즉 후위수식하는 거라고. 자, 어떠세요? 동사는 명사를 못 꾸며. 그러니까 형용사 형태로 바꿔야 해. 그걸 우리말에서는 관형사라 그러고요.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라고 한다고요. 똑같잖아. 부르는 말만 다르지. 우리말에 투부정사가 없다고요? 왜 없어? 관형사가 투부정사지. 영어에는 관형사가 없다고요? 왜 없어? 투부정사가 관형사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to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두 단어가 넘어가니까 앞에서 꾸며요? 뒤에서 꾸며요? 당연히 뒤에서 꾸민다고. 뒤에서. 기니까 뒤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린 독해할 때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해석하면 돼요. A friend to help me. 자, a friend 친구인데 to help me.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꾸며줘. 날 도와줄 친구. Thanks to do. Thanks 일인데 to do 할 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해했으면 바로 독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시면 돼요. 자, 다시 글을 읽고 있는데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명사 꾸미도록 해석하시라고요. 근데 걔는 왜 뒤에서 꾸미고 있다고요? 두 단어 이상이라 뒤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명사 뒤에 투부정사는 무조건 앞에 명사 꾸미게끔 해석하면 되나요? 99% 적중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나머지 1%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99%가 해결됐는데 거기에 주목 안 하고 온갖 걱정, 두려움 다 끌어안고서는 저 나머지 1%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살아 막.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어도 저 나머지 1%는 자동으로 해석이 또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꼭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미쳐 진짜. 자,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동사는 필요하다. 자, 한국어 문장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온다 했죠.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여기서 친구가 이걸 주어로 하시면 큰일 나요. 주어 동사 순서대로 이제 쓰면 끝나죠. 나는 필요하다. 의지할 친구가. 이게 맞죠? 저기서 저 친구가 라는 말이 좀 걸리적거리죠. 주어도 아닌데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는 은는이가 이렇게 외운 사람들 딱 여기서 망할 수도 있어요. 주어는 동작의 주체이지 은는이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본동사 강의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 동사 일단 써보자고요. 주어는 I. 필요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need. 그쵸? 근데 동사는 늘 사전을 가지고 뜻을 잘 확인하라고 했죠. 자, 동사 need의 뜻을 잘 보세요. 필요하다예요? 필요로 하다예요? 그렇죠. I need는 나는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말이 올까? 이게 나올 거예요. 나는 필요로 한다. 돈을. 나는 필요로 한다. 집을. 나는 필요로 한다. 음식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뭘 필요로 하죠? 의지할 친구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우린 의지할 친구라는 말만 만들어서 동사 뒤에 쓰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depend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는 a friend겠죠. 그럼 우리말 순서대로 써볼게요. 일단은 자, depend on 의지하다, a friend 친구. 근데 dependon은요 동사거든요. 자, 동사가 a friend 명사 꾸며요 못 꾸며요? 못 꾸민다 했죠. 명사 꾸미는 건 오직 형용사만의 역할이니까 그럼 저 동사를 냅둘까요? 형용사로 바꿀까요? 당연히 바꿔야죠. 영어에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to 붙여라. 그러면 뭐뭐 할, 즉 의지할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to를 붙여봤더니 to depend on a friend 이렇게 돼버리네. 우리 지금 친구는 친구인데 의지할 친구, 친구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to depend on, 어이구 이거 세 단어나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로 보내, 뒤로. 명사 뒤로 보내. to depend on 모조리, 얘들 모조리 뒤로 보내. 기네들 싫어요. a friend to depend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to 부정사? 앞에 명사를 꾸며라. a friend, 친구. 근데 어떤 친구? to depend on. 의지할 친구. 된 거예요. 그럼 이대로 need 뒤에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I need a friend to depend on.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해석할 때는 나는 need, 필요로 한다. 뭘? a friend, 친구를 to depend on. 뒤에 이게 나와.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네. 앞에 명사 꾸미면 되지. 자, 친구인데 어떤 친구? 의지할 친구. 이런 뜻이구만.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시 저기 to 왜 붙었어요? 명사 friend를 꾸며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depend on이 동사라서 형용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였어. 근데 왜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길어서. 두 단어 이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길어서 뒤로 갔어. 투부정사인데 명사를 꾸미는구나.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그럼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지 당연히. 세 단어나 돼요. to depend on. 근데 주어동사 관계가 없네. 문장을 이루지 못했네. 삐꾸네 삐꾸. 그래서 삐꾸.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명사를 꾸미니까 무슨 구? 형용사구. 됐죠?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돌볼 가족이 있어요. 저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나는 있어요. 주어동사 찾았는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갖다 놓고 사전 뒤져갖고 동사 있다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나는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나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짝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저기서 또 순진하게 있다를 그대로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전혀 엉뚱한 단어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 센스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주어는 I. 가지고 있다. 동사는 have.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뭘? 뒤에 목적어가 와야겠네. 자, 목적어가 돌볼 가족이래. 그죠?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돌볼 가족. 돌보다는 take care of이에요. 동사예요. 일단 우리말 순서대로 그대로 놔볼까요? take care of a family.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family를 꾸미는 거잖아. 근데 동사는 명사를 못 꾸며. 가족은 가족인데 돌볼 가족. 이렇게 가족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지. 어떻게 한다고? 앞에 to 붙이라고. 그럼 끝난다고. 그러면 뭐뭐 할. 즉 돌보다가 돌볼. 이렇게 의미도 바뀌고 품사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 발생. to take care of. 네 단어네. 길다. 그럼 어디로? 뒤로. 그럼 a family to take care of. 즉 가족인데 돌볼 가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family 뭘? 가족을. 근데 어떤 가족? to take care of.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앞에 명사 꾸며. 가족은 가족인데 to take care of. 돌볼 가족. 자, 이제 해석이 되시죠? 또 질문. 저기 to에 붙었어요? family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어. 근데 take care of는 동사라서 안 돼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돼. 그러려면 뭐 하면 된다고? 앞에 to 붙인다고. 그랬더니 두 단어가 넘어버렸어. 그럼 명사 앞에 있어야 해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지. 그럼 저때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 꾸미고 있잖아요.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 일이니. 주어 동사 없어서 문장으로 성립이 안 돼. to take care of는. 자, 삐꾸네 삐꾸. 그래서 구라고 한다고. 무슨 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셋 중에 뭐? 그쵸, 형용사구. 되셨죠? 제가 이렇게 실컷 가르치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갔고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to 부정사가 이제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 니네 지난번에 배웠잖아. 자, 어떻게 꾸며야 될까? 1번 앞에서 꾸민다. 2번 뒤에서 꾸민다. 3번 상황에 따라 앞이나 뒤에서 꾸민다. 이렇게 딱 제시하면요. 애들 거의 100%가 3번 택합니다. 아니 3번이 뭔가 그럴듯하잖아. 뭔가 유연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어 보이고.
애들이 맨날 학교나 학원에서 그놈의 예외라는 걸 지겹도록 듣다 보니까 3번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근데 2번이라고. 2번. to 플러스 동사 원형처럼 두 단어 이상이 저렇게 뗄 수 없도록 딱 엮인 애들은 그냥 짤 없이 뒤로 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 속에서 저 문제 기습적으로 낼지 모르니까 잘 봐두세요. 그때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란 명사만 꾸미는 품사다. 다른 품사 절대 안 꾸민다. 오직 명사만 꾸민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말은 형용사뿐이다. 같은 얘기지 뭐. 영어에서 형용사가 분리할 수 없는 두 단어 이상으로 엮였다. 그러면 명사 뒤로 이동해서 꾸민다. 동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라고? 자, 놀라실 거 없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배운 to를 붙이는 거예요. 뜻은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이 돼요. 세 가지 방법인데 하나 배우신 거예요. 자, to 부정사는 기본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민다. 당연한 얘기고요. 여태 했던 얘기고요. 이렇게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걸 우리말에서는 관형사라 한다.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우리말의 관형사에 해당된다. 선생님들이 야, to 부정사 가르쳐 줄 건데 이게 우리말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 이게 아니라고. to 부정사 우리말에도 있다고. 그죠?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고요. 그냥. 자, 이렇게 형용사의 성질을 이해했더니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해결됐어요. 근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거 오늘 to를 붙이는 방법을 배우셨지만 사실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기 겁나지? 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법 세 가지. 1번 to 부정사. 앞에 to 붙인다. 그럼 뭐뭐 할, 뭐뭐 하는. 2번은 물음표, 3번은 물음표. 2번, 3번 볼까요? 자, 2번이 현재분사, 3번이 과거분사.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거라고 절대 동사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왜 형용사인지,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를 이해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쉽게 해결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형용사를 이해한단 말이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형용사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올라야 돼요? 아, 명사만 수식.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뿐.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뭉치면 뒤로 가라. 이게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영어에서 길어진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즉, 형용사의 후위 수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로, 형용사 구는 명사 뒤에서 꾸민다. 두 번째, 형용사 절은 명사 뒤에서 꾸민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각종 영문법 책이나 강의에서 그리고 웬만한 유튜브 영어 채널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형용사 구라는 말에서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유기적으로 뭉친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of ability 이런 전치사구라든가 to swim 이렇게 to 부정사처럼 문법적으로 똘똘 뭉친 애들, 두 단어 이상으로 뭉친 애들을 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두 단어 이상이긴 한데 주어 동사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야,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어. 하여튼 뭔가 없어. 뭔가 부족해. 우린 그런 걸 삐꾸라고 부르잖아. 삐꾸. 그러니까 구는 삐꾸야. 삐꾸. 구, 삐꾸.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하여튼 뭔가 없어. 삐꾸. 이런 걸 우리는 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구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두 단어 이상인데 삐꾸인 거, 즉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 걸 우리는 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to swim 이런 걸 우리가 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절, 얘는 뭘까? 얘도 두 단어 이상인 건 맞아. 근데 얘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주어 동사를 정확히 갖춘 것, 이걸 우리는 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얘네들은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두 단어 이상이 뭉쳐 있으면 명사 뒤에서 꾸민다. 뭉쳐 있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뭉쳐 있다. 떼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꾸미는 말, 여기서는 형용사겠죠. 꾸미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에서 꾸민다.
이런 표현들은 형용사의 후위 수식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되는 설명 방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책에 써놨다고 저작권을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건 두 단어 이상 길어진 걸 몹시 싫어하는 영어의 특징 때문에 생긴 일반적인 영문법 이론이죠. 유튜브만 해도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근데 오래전도 아니고 2024년 1월에 책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놓고 그 책에 나오는 표현 하나 그거랑 겹친다고 저작권 주장하면서 유튜브에다가 저작권 신고해서 개설 4개월 만에 구독자 4만 5만을 바라보던 제 채널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던 구독자 4만여 명 이상이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경찰, 검찰에 고소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렇게 왔어요. 저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은 처벌은 면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어서 그래 너 저작권 있구나 그래서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저작권이 없네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변명을 검사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형사처벌은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성 입증이 저 사람의 마음, 즉 주관적 영역이라 분명히 저작권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다고 착오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영어 채널 운영자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저작권 빌미로 채널에 문제가 생기신 분은 연락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저작권 주장으로 정말 평범한 문장 하나만 겹쳐도 저작권 침해라고 유튜브가 영상 삭제하고 채널도 날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법이라는 거 요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다른 채널을 저작권으로 걸어서 합의금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유튜브도 제대로 운영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채널 운영자들 저도 30년을 영어 강의를 해서 그동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직접 원고 쓰고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런 문장 하나 흔히 쓰는 문장 하나 비슷하거나 겹쳤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채널을 날리면 도대체 불안해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자,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아마 지금쯤 어쩌면 10만 구독자 넘어서 제가 알바 그만두고 영상 제작에만 몰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아쉽죠. 어쨌든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결국 저작권은 없다라는 것이 확정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참교육을 시킬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없는 거 확인됐으니까 당신이 검찰에 가서 저작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검사가 저작권이 있다고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 수사 공문에 저렇게 써놨잖아요. 즉 당신은 저작권이 없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 기존 유튜브 채널 신고 취소하라고 이메일 보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합니다. 같은 범죄가 아니에요. 저작권이 있는 줄 알고 저질렀던 것과 지금은 저작권이 없는 걸 아는데도 버팅기고 있는 건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민사소송까지 저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힘들게 온 정성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작권 침해라고 걸어서 채널 자체를 날려버렸으니까 그 대가는 정확히 치르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형용사의 후위 수식 부분은 참으로 엄청난 사연이 저에게는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와 응원 덕분에 공백기를 버티고 지금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